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참 얘기가 될 수 없는 게 최재형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또 난리가 안 났었죠. 그런데 더 진행되기 전에 조용한 오린 방송이 최재형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밝혀준 게 있어요. 뭐 윤창중 방송에 나와서 한 두 가지 건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뭐 다른 방에 올렸더니 뭐 재판은 증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의를 하질 않더라고요. 물론 재판을 증거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 프레임으로 한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증명이 됐죠. 지금 판사를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사법부를 믿을 수 없죠. 예, 그렇게 하면서 최재형 판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용한 뭐 올인 방송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다 보면서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걸 보고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이 감각이 무뎌져 갔구나. 이렇게 좌익사상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길들여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뭐 대단하다, 독립유공자였다, 아버지가 훌륭하다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옛날에 독립유공자인데 지금 자빠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해갖고 뭐 지금까지 손자 손자들을 뭐 제대로 가르치기나 했나요? 가르칠 수 있었나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혼을 뭐 후손들이 지키고 있어요. 응? 그리고 아버지가 뭐 훌륭한 분이었다고 해서 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훌륭하다고 국민의 60%, 70%, 80%까지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런 따님을 하루아침에 패대기 친 게 이 나라 국민들 아니었었나요? 그랬는데 무슨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이 훌륭하다고요? 믿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오린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기사들,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했던 재판했던 그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고 슬펐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좌파 사상에 좌파들이 활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졌고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이가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저는 믿질 않았었어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공화당의 허평한 장군도 한미연합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말들이 나오면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하고 같이 하는 인간들을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보질 않아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문재인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정권은 정당하지 않으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저는 깡패들이 이 나라를 좋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의죠.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인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문재인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 임명됐을 때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뭐 하는 꼬라지가 그렇죠. 네. 최재형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좀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뭐 대권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뭐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뭐 어제하고 오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내렸던 엄청난 그런 좌파들한테 무죄를 준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국민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좌파 사상에 무뎌지게 만든 게 이런 판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지도자로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참 비극이지만은 한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를 저렇게 받아주지 않나 하는 참 피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조용한 방송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사실 제가 조용한 방송을 한때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꽤 좋아했었는데 2019년 12월 2일 날 박 대통령이 재수감 될 때 방송한 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조용한 방송에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때 뭐 공동대표라고 해서 홍문종에 대해서 엄청 네, 홍문종을 씹는 조용을 엄청 씹었죠. 저는 별로 그때 당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었어요. 조용한 대표가 우리 공화당을 미워한 것도 아니었었고 사실 뭐 홍문종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홍문종을 꽤 무시하고 저하고도 카톡을 주고 받았지만은 정말 뭐 저런 게 있냐고 참 저하고도 홍문종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2019년 7월 달에 홍문종이 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홍문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대표가 뭐 홍문종을 비난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었었고 박 대통령님이 저렇게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재수감 되면 안 된다. 여기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홍문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는 않았었어요. 설사 홍문종이 하는 말이 뭐 사실 그것도 저는 믿지 않았었어요. 12월 25일 날 석방이 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 믿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뭐 당에서는 대통령이 곧게 들어가시도록 하자. 뭐 성모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엄청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거기에 조국 그 구속하라, 뭐 정경심 만내라 구속하라. 조국이 성토, 그때는 성토였네요. 조국이 성토였네요. 그때에 가톨릭 병원에 있는 성모병원에 있었던 수녀들이 엄청나게 조국이 수호하는 집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조그만 텐트를 쳐서 그게 문제가 됐다면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왜 유영아 변호사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조그만 텐트를 친 사람들한테 와서 이래저래 하니 이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든가 실제로 뭐 거기 있는 텐트를 친 분들이 그렇게 말썽을 일으켰다고 저는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고 하면 정말 유영아 변호사가 또 병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 정말 치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나요? 유영아 변호사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 텐트 앞에 와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어요? 유영아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박 대통령을 위한다고 했으면 박 대통령 걱정해서 그랬다면은 거기 텐트 진 사람한테 와서 진정스럽게 말을 했었어야죠. 당에서는 텐트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텐트를 쳤다 해갖고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차피 그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쳤으면 와서 이래저래 하니 좀 조심을 해라 라고 말해주면 좋지. 거기 와서 쌈박질을 하고 그 쌈박질이 있었던 그 인간도 결국은 홍문종을 따라 나간 인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텐트 친 사람들하고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쌈박질하고 그 사람들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 나왔겠어요? 박 대통령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조그만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밤새 가면서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걸 또 못마땅하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결국은 또 홍문종 새끼는 참 자기가 조용하게 박 대통령을 내보내야지만 박 대통령이 12월 25일에 나온다 했던 인간이 뭐 거기 와서 또 그 텐트 친 사람들 2번이나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갖고 작년에 홍문종 사태가 터지니까 거길 따라간 아유 참 우리가 독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요. 그런 소소한 거에 감동에 깜빡짓고 소소한 거에 삐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참고 견뎌서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는 수녀들이 엄청 조국을 지지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조용한 대표가 2019년 12월 2일 날 박 대통령을 곱게 보내면 안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12월 1일까지도 우리가 그랬어요. 병원에 들어눕자. 절대로 박 대통령을 곱게 보내들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참 뭐 12월 25일 날 나온다는 걸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한 친구가 있었어요. 언니 박 대통령 꼭 나오시니까 그렇게 그거 믿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저도 기가 확 빠져버렸죠. 저도 시골에 집에 있다가 박 대통령이 재수가 된다는 얘기 듣고 막 욕이 나오고 엄청 분노했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고 와서 또 이제 이렇게 연락 받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보니까 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씩씩대고 막 하려고 했던 거 기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12월 3일 날 저는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당에서는 구치소로 가라고 했지만 저는 성모병원에 갔는데 성모병원에서 이제 민중공시 쪽에서 오고 뭐 몇몇 이렇게 왔는데 조용했죠. 너무너무 아쉬웠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그 와중에 최락이 선봉에 섰어요. 최락이 조용화를 내쫓는데 선봉에 서갖고 방송을 하면서 참 제가 그날 12월 2일 날 시골집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서 최락 방송을 봤는데 참 난리가 났었죠. 제가 당원들이 최락 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저도 전화를 해서 좀 누구를 때리려고 하다가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제가 전화를 하면 제가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박 대통령이 재수감 된다고 하니까 다들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뭐 조용한 대표도 화가 나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최락 씨도 화가 나서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조용한 씨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했을 테니까 사과를 해라. 그렇게 했더니 최락이가 못한다 할아버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12월 3일 날 박 대통령이 재수감 되는데 최락이 조용한 씨에 대해서 씹었던 그거를 똑 따갖고 한 30분 정도 되는 걸 갖다 방송에 올렸어요. 그때 조용한 씨가 굉장히 화가 난 것은 박 대통령이 재수감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조용한이가 홍문종을 씹었던 거기다 열중해서 그날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용한 대표는 또 나름대로 또 거기 더 분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최락이 또 그 다음에 방송을 또 됐어요. 제가 그래서 또 톡을 보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원들 선동해서 뭐를 얻을 거냐고. 자제를 시키고 누구를 때렸는데 선동을 왜 하냐고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5일날 최락이 또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질 않는데 12시 넘어서 썸네일을 보고 그때 당원들이 조용한의 옛날 사진을 꺼내 들면서 김대중 있을 때 조용한이가 어떻게 했다는 그 사진들을 올려가면서 난리가 나서 톡방에서도 뭐 저한테 이진아 당신 뭐 당원이야? 여기들어 나와. 뭐? 네 얼굴에 침을 뱉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카톡방 닫아버렸어요. 그래? 25일날 박 대통령이 나오시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그렇게 톡방에서 난리치고 저한테 욕을 했던 인간들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때 25일날 박 대통령이 안 나오시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제가 그래서 카톡방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최락이가 5일날 또 방송을 했어요. 제가 썸네일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김대중 때 조용한 대표가 어떻게 했던 걸 그 사진들을 올려가면서 썸네일을 만들어갖고 방송한 걸 봤는데 제가 방송은 보진 않고 썸네일만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제가 최락한테 카톡 보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한국민들 레밍 맞다고. 선동해서 어떡할 거냐고. 길게 제가 톡을 보내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언젠가 최락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제가 했어요. 결국은 최락 당했죠. 제가 그러고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보질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제가 그 메시지를 봤더니 최락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편했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한 철학은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래? 이 결정 네가 한 거다. 어? 나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너한테 메시지 안 보내고 톡 안 하는 거는 너의 이 결정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얘기가 이제 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홍무정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막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철학도 쫓겨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뭐 사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철학이 홍무정을 좋아서 따라 나간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는데 철학 방송에 변희재가 나가고 나면서 막 변희재 네가 뒤에서 사주랬거나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철학이 당원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된 거고 방송을 또 그때 제가 제 철학이 방송을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쉬지 않고 자기 딴에는 뭐 잘하려고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당원들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사건이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 미국에 있는 낸시나 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안 보고 있다가 또 그날따라 또 철학의 썸네일을 봤었어요. 낸시나하고 뭐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톡을 보냈죠. 철학한테 오랜만이에요. 이 싸움 멈추라고. 그리고 방송을 멈춰라. 방송을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 맞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당원들을 선동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고. 결국 철학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낸시나하고 싸움을 멈추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늦었어요. 늦기는 뭐가 늦었어요. 그때도 철학은 방송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철학은 낸시나에 대해서 낸시나의 피해자가 돼서 철학은 그래도 돌아올 여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또 철학이 방송하는 바람에 철학이 결국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철학은 홍문정을 좋아서 따라 나간 건 아니고 당원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가면서 또 그 이후에 철학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어서 뭐 그런 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또 우리 당원 동지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내가 철학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철학이 그걸 방송에까지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철학하고 주고받은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했지만은 철학은 자기 방송에서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철학한테 나쁜 얘기 했나요 철학씨? 뭐 나는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진 않아요. 너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방점을 찍는데 내가 참고를 했을 뿐이죠. 하여튼 뭐 철학은 그랬고 그래서 조용한 대표가 그렇게 또 철학이 앞장서서 조용한을 내쫓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화당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서 2020년이 돼버리고 또 조용한 씨도 참 그 한계가 있죠. 홍문정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홍문정을 참 굉장히 무시를 했었고 홍문정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었고 하면은 조용한 대표도 좀 우리 공화당하고 오래 한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돌아가서 또 우리 공화당을 또 씹었어요. 참 물론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를 누구라도 비난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 홍문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조 대표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당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조 대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때가 뭐 가세한 방송 있으면서 또 홍문정이 어떤 인간인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는 누구라도 우리 당의 공동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조용한 대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조용한 씨의 그 인간적인 한계가 거기밖에 안 돼요. 5구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람한테 카톡 보냈다는 얘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의 판단력이 그것밖에 못해서. 당시에 저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개간이 정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인천에 계신 분도 만나서 했을 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물론 당연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있겠죠. 근데 제가 5구 때 생각했던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지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때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이 잘못된 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깨닫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지도 않을 홍준표가 될 거라 생각하고, 홍준표가 어떻게 돼요? 홍준표가 될 거라 하고 홍준표를 찍었던 그런 인간이었었잖아요. 그러더니 네, 홍문종 사태가 나고 나서 그걸 또 판단을 못하고 또 나가서 우리 공화당에 비난을 하고 그러더니 뭐 그러고 나서 저도 안 봤어요. 안 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월 12일 그 최정희에 대한 그 방송을 좀 봤는데 그 내용은 좋았는데 또 뒤에 가서 또 참 조용한 대표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또 드러내더라고요. 물론 뭐 괜찮은 얘기도 있었지만은 참 이게 밖에 못 되나? 물론 뭐 제가 지금 이거 조용한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걸 가지고 또 누군가 저에 대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수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우리 공화당이 싸우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헤아리지 못할까? 이런 참 그 인간의 한계 봤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조 대표가 만일이 대구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 자한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한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렇게 충고한 분도 있었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에 회원으로 남아서 우리가 자한당에 들어간 조은진 대표를 밀어주는 이런 당원으로 되자.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진당을 완전히 접수를 하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된 수많은 사연들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연들이어서 조은진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은 바늘 만한 구멍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와서 홍준표가 들어가겠다고 해도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저런 인간인데 뭐 조은진 대표가 어떻게 감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우리 공화당만 당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진당을 깨부시자 하는 이런 그 제야의 세력들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용주 변호사든 정규재 대표는 이렇게 좀 만들기를 바랐어요. 창당하는 과정에서 좀 쉽지가 않았고 뭐 이범희는 시민단체로 남겠다고 하고 결국은 윤석열 지지하는 저런 단체로 한심하게 남아있고 그러면서 고용주 변호사가 당을 만들면서 우회에 상장하는 듯이 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정규재 씨가 당을 만들어서 합당을 했고 근데 그 부산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움직임이 없는 게 저는 불안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의 진당을 깨부셔야 된다 하면서 좀 움직여주면 뭔가 좋은데 보궐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진당이 나가서 좀 정규제를 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올려주고 물론 마지막에 가서 선거는 도장은 어떻게 찍든 간에 국민의 진당이 왜 안 된다 또는 국민의 진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정규재 씨 혼자 고전분투를 했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자유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조용하게 막 걱정이죠. 여기서 좀 떠들어주고 뭐 해야지만 우리 공화당도 좀 같이 비난을 덜 받던가 좀 사람들이 새로운 야당들이 생긴다 이런 걸 좀 깨달을 텐데 너무 조용한 것이 참 걱정이었었는데 홍준표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고 보니까 뭐 대한 세력이 없듯이 우리 공화당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하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참 그래서
뭐 조용한 씨가 말한 것처럼 좋아요. 우리 공화당이 차라리 국민의 진당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왜 거기에 덧붙여서 쓸데없는 비난을 하냐 이거죠. 참 이해될 수 없는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지 말고 국민의 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말을 좀 해주면 좋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왜 일방적으로 우리 공화당 좋은지를 또 무슨 그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도 인간들이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가. 참 뭐 할 수 없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간다면 할 수 없고 정말 그런데 이게 아니다. 부등고리는 정말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 대표만이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정말 그 설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투쟁한 그 생각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설당도 없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앞장을 서서 좌파들 쳐부셔야 된다고 박 대통령이 선두에 서겠어요. 선두에 서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지금 배신자들한테 미쳐갖고 한 가지만 잘하면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싸워오고 투쟁해온 사람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자리에서 좀 원칙적으로 했던 뭐 이 사람을 가지고 무슨 후보니 우파를 살리는 사람이니 참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최정희는 절대로 권력욕이 없다. 그 사람은 그런 거 할 사람 아니다. 윤석열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만일 윤석열이가 뭐 한다면 내가 나라도 나서서 맡겠다라고 하는 하여튼 유명한 분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제가 좀 위로를 받고는 왔습니다.